자, 이 방송은 예전에 제가 백제본기를 읽을 때 그때 미흡했던 내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근초고왕 시대예요.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 사이에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 결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고구곤왕이 평양성에서 죽고, 다만 이제 백제는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교면적 주먹질하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해요. 자, 근초고왕이 즉위했던 게 346년입니다. 346년. 그리고 근초고왕 몇 년이냐? 20몇 년인데 24년인가? 24년입니다. 근초고왕 24년인 369년인 가을 9월에 고구려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며 군사를 시켜 민가를 약탈했다. 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불시에 공격해 그들을 격파하고 벽병 5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획한 물품은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 치양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여기가 서울, 그다음 여기가 개성, 그다음 여기가 뭐 배천인데, 배천, 연안 요쪽이 바로 치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예성강이고요. 예성강 하구 지역의 거점을 고구려가 공격한 거죠. 근데 고구려가 공격을 한 건데, 고구려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를 약탈한 것처럼 표현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옛날부터 백제 영토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 원래 어느 땅이었냐면은 대방군 땅이었거든. 한사군 중에 왜 한사군은 아니구나, 대방군, 여기 북쪽에 낙랑군 있고, 그지? 그 대방군의 땅이었거든. 근데 그 대방군이 언제 없었냐면은 낙랑군은 313년에 그리고 대방군은 314년에 각각 그 미천왕한테 합병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 이후에는 요 낙랑 지역, 지금의 평양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황해도 지역인 대방 지역이 전부 다 고구려령이었, 일단 형식적으로는 고구려령이었다는 건데, 그런데 369년에는 무슨 일인지, 한 50년쯤 지났죠, 그죠? 369년에는 요 예성강 하류 지역의 배천 지역을 이미 이제 그 누굽니까, 백제가 먹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백제가 이제 대방군의 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점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요때 당시에 고구곤왕이, 고구려왕 사유가 바로 고구곤왕입니다. 고구곤왕이 배천 지역을 공격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초고왕이 이제 태자, 그러니까 근구수왕이죠. 나중에 근구수왕을 보내가지고 배천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이깁니다. 5천여 명을 잡아 죽였다 그러는데, 5천 명을 예를 들면 이긴 것 또한, 이긴다는 거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는 막 적병이 막 전략적인 힘을 잃고 그냥 도망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5천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목을 bes다는 거는 사상자를 엄청 많이 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백제한테 엄청 크게 깨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시작으로 요 기록 말고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록도 분명히 얘기도 있을 테니까, 대방 지역을 두고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요 369년에 요 사건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대방 지역을 사이에 둔 대립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기록엔 뭐가 있냐면요. 자, 겨울 11월에 마찬가지로 369년이고요.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한수라는 건 아마 여기 지금 한강을 의미할 거고, 그러니까 한수 남쪽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백제 수도가 여기였으니까, 백제 수도가 이제 광주, 하남, 아니면 뭐 몽촌, 그 풍납토송이나 몽촌토송,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요 지역, 수도 지역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기사가 또 뭐냐, 26년입니다. 371년이고요. 아까보다 2년 뒤입니다. 자, 26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에 복병을 배치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했다. 고구려 군사가 패했다. 자, 원래 방송에서는 제가 폐하를 예성강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요 다음 기록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해 평양성을 공격했다.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3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폐하 전투하고 그 다음에 평양성 전투가 둘 다 371년인 거야. 자, 369년에 고구려가 치양으로 쳐들어왔다가 치양에서 크게 깨졌죠, 그죠? 그 이후에 2년 뒤에 고구려가 다시 또 공격했는데 폐하라는 강을 건너다가 백제한테 이제 습격을 받아서 크게 깨져버려요. 근데 그 폐하라는 게 보면은 조개 폐자를 쓰는데 요게 그 국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국경에 있는 강을 보고 폐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폐하라는 거는 사실 예성강이나 아니면 대동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당시에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에 국경에 있던 그거다. 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하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백제 영토를 되게 짧게 본다 그러면은 예성강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백제 영토를 굉장히 크게 본다 그러면 대동강으로 본다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요 위쪽에 있는 대동강으로. 그리고 사실 형해도에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요 사이에 하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 중에 한 개를 그때 당시에 폐하라 불렀을지도 모르고,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 치양에서 한번 전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폐하의 전투가 있었는데 폐하는 어딘지 모르는데 대동강이라고 만약에 멀리 본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뒤쪽에 있는 평양성 전투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구려군이 이제 평양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다가 대동강을 건너다가 백제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패해서 이제 바로 그게 평양 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멀리 본다 그러면 난 대동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다른 강들일 수 있죠. 보면은 황해도에 강들 많죠, 그죠? 그래서 절충적 입장을 택한다 그러면은 치양에서의 전투 이후에 대충 이제 요런 식으로 대방 지역을 이제 반반, 예를 들면 고구려와 백제가 분할하고 있다가 요 폐하에서의 전투를 기점으로 다시 또 백제가 오색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고구려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71년 겨울에 백제가 다시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 평양성이라는 건 아마 이제 여기 있는 평양성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동황성이라 그랬거든요. 그 고구려 본기에서는 동황성이라 그랬는데 아마 그 동황성이 아마 이 여기서 말하는 평양성일 것이고, 아마 지금의 평양 동쪽에 있는 목멱산에 있는 성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보면은 백제가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만약에 백제가 평양을 함락시켰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었던 대방 지역, 그 다음에 낙랑 지역을 모두 다 아마 백제가 가져갔을 건데 그러지는 못했고, 결국은 그걸 실패하고 이제 그냥 평양성에서 고구곤왕을 활로 쏴 죽이는 걸로 이제 그걸 마무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제군은 철군했는데, 오희의 백제 봉기 기록도 재밌습니다. 371년 만화 그때입니다. 그리고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가, 한산이란 건 지금의 북한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북한산. 그러니까 여기 하남 지역에 있다가 하북 지역으로 올라왔다. 한강 이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뒤쪽 그래 보면은 373년 기록인데요. 가을 7월에 청몽령의 성을 쌓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청몽령의 성을 쌓았다. 청몽령이라는 건 여기 개성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네, 개성에. 그러니까 요거는 예성강 하류 지역, 뭐 건너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류 지역을 백제 영토로 이제 편입하기 위해, 생정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뒤에 보면은 375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근초광 30년인데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방의 수곡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왕이 장수를 보내 방어하게 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동원해 보복하려 했으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곡성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371년 당시에는 백제가 평양을 공격할 정도로 국경이나 혹은 전선이 저 북쪽까지 밀려 있었었는데, 375년에 이르면은 그게 이제 안정돼가지고 아마 이 남쪽,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대방 지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나눠져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예성강의 중상류 지역에 있는 수곡성, 지금의 신계입니다. 신계 지역을 고구려가 공격해서 여기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5년에 이제 요거를 함락시킨 다음에 고구려가 백제가 요걸 탈환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 이후에 광개토항이나 아니면 장수항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의 국경은 이제 대방 중심 지역을 관통한 아마 요 지역이거나 혹은 예성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게 바로 이제 치양에서 이제 폐하 전투 그리고 대동강 모르겠고 아무튼 평양 전투, 평양성까지 계속 이어지는 근초고왕 때 북쪽으로 쭉쭉 진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낙랑 지역을 백제가 가져갈 수 있었을 거고 아마 그 이후에 고구려의 정치적인 입지라는 게 아마 되게 많이 불안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의 북쪽 국경이 어디냐라는 걸 추론하기 위해서 한 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일본서기 기록이거든요. 일본서기에 보면은 그 신공황후기에 보면 신공황후본기 52년인가에 보면은 그 백제가 이제 외놈들한테 칠지도를 바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칠지도 명문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여기 재밌는 게 칠지도를 만든 철이 공라철산이라는 곳에서 얻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공라철산이라는 게 어디냐라는 걸 두고 이제 얘기가 좀 있었거든. 근데 그 공라철산이라는 거를 만약에 황해도에 있는 곡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 지역. 요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예성강이 시작된 지점이거든. 예성강 시작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일본 서기도 보면은 나라의 서쪽에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 뭐 공라철산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지. 그걸 통해서 온다 그러면은 여기 곡산 지역을 백제가 점유하고 여기서 나는 철을 가지고 칠지도를 만들어서 외놈들한테 하사해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뭐 375년에 수곡성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수곡성보다 더 북쪽으로 한때 백제가 이제 진격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점유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기록상 세세하게 남아있진 않지만은 요 대방 북부 지역 혹은 대방 중부 지역을 두고 백제와 고구려가 좀 많이 치열하게 싸웠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얘기를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에 방송할 땐 대충 했더라고. 네, 잘 몰라가지고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죠? 계속 좀 보충해 드립니다. 나중이라도 아무튼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